서울의 가을은 바람으로 시작된다. 낮엔 아직 햇살이 남아있지만 해가 지면 공기 속엔 서늘한 칼날이 숨어든다. 한강 여의도 공원. 밤 9시가 넘어가자 인적이 드문 둔치에 낡은 담요 한 장이 깔려 있었다. 담요 위에 조용히 앉아있는 소년이 있었다. 맨발의 소년, 유지안. 그의 발등은 창백하고 발가락 사이사이에는 오래된 굳은 살이 자리 잡고 있었다. 누더기 점퍼와 찢어진 청바지, 그리고 손에 들려있는 낡은 비닐봉투. 봉투 안에는 따뜻한 호떡 2개가 있었다. 하나는 방금 산 듯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다른 하나는 반쯤 식어 있었다. 하리나, 이거 먹으면서 기다리면 덜 아플 거야. 소녀는 조심스럽게 호떡 하나를 반으로 갈라 꺼내어 건넸다. 담요 옆 휠체어에 앉은 여자아이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강아린, 10살, 연분홍색 담요에 몸을 감싼 그녀는 말없이 손을 내밀어 호떡을 받았다. 시나몬 향이 찬 공기 속에 퍼졌다.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 그녀가 수줍게 미소 지었다. 짧고 작지만 오랜 시간 묻혀있던 따뜻함이 배어나왔다. 유지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앉았다. 할인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사고 이후 그녀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의 회복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하지만 소녀는 달랐다. 그는 믿었다. 다시 걸을 수 있다고. 그들의 앞에 있는 공원 한쪽, 회색 롱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전화를 받고 있었다. 강태준, 할인의 아버지이자 대형 의료기기 회사를 운영하는 CEO. 그의 표정은 분주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지금 통화 어렵습니다. 기자들 대응은 알아서 처리하세요. 끊임없이 진동하는 휴대전화. 정제된 말투 속에 감춰진 조급함이 느껴졌다. 그는 몇 번이나 시계를 들여다보며 공원을 둘러보았다. 그 순간 공원 입구에서 2명의 병원 경비원이 무전을 주고받으며 다가왔다. 목표 확인. 미등록 의료 행위. 즉시 제지. 유지아는 할인의 발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준비해온 스포츠 타월을 물에 적셔 꼭 짜고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로 교차 자극을 주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고 무엇보다 침착했다. 할인아, 숨을 3번 쉬고 4번째에 힘을 줘. 할인은 조용히 눈을 감고 강바람을 가슴에 품듯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쉴 때마다 두려움을 조금씩 털어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마치 모래시계 속 마지막 한 알이 떨어지기 전처럼 고요하고도 팽팽한 순간. 그때였다. 앗! 할인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발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지아는 웃지 않았다. 대신 눈빛이 깊어졌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느꼈죠? 이건 시작이에요. 주변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을 꺼내 플래시를 켜고 녹화를 시작했다. 누군가 외쳤다. 아, 진짜 움직였어. 봤지? 군중 속 웅성거림이 점점 커져갔다. 동시에 경비원들이 다가오며 무전을 높였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불법 시술입니다. 유지아는 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겨우 1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지만 그 눈빛은 밤하늘처럼 깊고 확고했다.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순간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앞으로 튀어나왔다. 붉은 얼굴에 주먹을 쥔 채 소리쳤다. 사기야. 장난치지 마. 그는 유지안을 향해 달려들었다. 순간 강태준이 그의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늦었다. 남자의 손이 지안의 어깨를 향해 뻗쳐왔다. 지안아. 할인이 놀라서 손을 뻗었지만 지안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여전히 두 손으로 할인의 종아리를 감싸고 있었다. 할인아, 한 번만 더. 그의 목소리는 바람보다 낮았지만 그 안엔 단단한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소란은 점점 커졌다. 경비원의 무전음, 군중의 고함,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공기를 찢었다. 그 순간 할인의 발끝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꿈틀거렸다. 정적. 누군가의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바람이 그 위로 지나가며 은은하게 떨렸다. 지아는 조용히 손을 떼고 일어섰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그러나 그는 미소도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가능성이 생겼어요. 하리는 눈을 크게 뜨고 발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기쁨이 아니라 경이로움에 가까웠다. 정말로 그녀의 몸이 다시 반응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적은 곧 위협에 둘러싸였다. 경비원이 다가와 지안의 팔을 잡으려 했다. 당신은 지금 의료법 위반 혐의로 연행됩니다. 지안은 저항하지 않았다. 대신 담요 위에 있던 할인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녀는 입을 때려다 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꼭 다시 와요. 지아나. 소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리고 고요하게 담요를 접고 바닥에 떨어진 물병을 주워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낡은 운동화가 잔디 위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남기며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복도는 항상 조용했다. 형광등은 일정한 간격으로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장을 밝히고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깊게 배어있는 공기 속에 긴장감이 퍼져 있었다. 밤샘 응급 환자들로 북적이던 응급실과 달리 이 복도에는 기다림과 체념이 공존했다. 강태주는 재활과 외래 진료실 앞에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은 복도 끝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시선은 멀리 과거를 향하고 있었다. 딸 강아린이 사고를 당했을 때 그는 병원의 응급실 앞에서 처음으로 무력감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어떤 명예를 불러와도 할인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밤 단 몇 분 동안 한 아이가 그 불가능을 흔들었다. 할인 양 보호자 되시죠? 차트를 든 젊은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신경재생에 특별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방금 있었던 근육 움직임은 일시적인 경련일 수 있습니다. 물리 치료를 지속하되 큰 기대는. 강태주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는 입을 다문 채 고개만 끄덕였다. 감정은 얼굴에 화석처럼 굳어 있었고 가슴속은 마치 철판처럼 무거웠다. 복도 끝에서 휠체어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할인이었다. 그녀는 담요를 꼭 잡고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멍한 듯하면서도 또렷했다. 아빠. 할인이 낮게 불렀다. 지안이 다시 올까요? 강태주는 딸을 바라보았다. 평소라면 현실적인 조언을 했을 것이다. 그건 모르는 일이야. 혹은 그 아이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어. 그러나 지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로비를 지나 유리문 쪽으로 나가던 순간 누군가가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가슴에 사회복지과 마크가 달린 직원, 최은미 팀장이었다. 그녀는 차트를 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회장님, 잠시 상담실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유지한 군과 관련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병원 복지과 면담실로 들어갔다. 작은 창문 밖으로는 늦가을의 은행나무 그림자가 바닥에 드리워져 있었다. 형광등 아래 최 팀장은 정제된 말투로 말했다. 유지한 군은 현재 무연고 아동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도 없고 학교 기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리 생활이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열어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소녀가 있었고 그 옆에 조그마한 소년이 손을 잡고 있었다. 이 아이가 지안인가요? 강태준이 묻자 최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내 사진 속 인물은 유지수 양, 유지한 군의 누나입니다. 3년 전 본 병원의 재활센터 6층에서 신경재생 실험 치료를 받다 사망했습니다. 순간 강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손등으로 이마를 짚으며 눈을 감았다. 6층 재활센터. 그곳은 그의 회사에서 개발한 실험적 치료 장비가 최초로 투입되었던 곳이었다. 그는 직접 현장을 방문한 적은 없었지만
수많은 회의와 결제 속에서 연구비 지원이라는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뚜렷했다. 그럼 유지한 군이 우리 장비 때문에 직접적인 인과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치료 과정 중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그 후 보호자가 없어 아이는 길로 내몰렸습니다. 강태준은 말없이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뇌리 속에서 지안의 말이 되살아났다. 할인이를 걷게 할 수 있어요. 누나한테 못해준 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해줘야 해요. 그의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 순간 면담실 문이 열렸다. 누군가 급하게 들어왔다. 회장님, 이 문서. 비서가 다급히 내민 문서엔 보호자 위임장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강태준은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고 최 팀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지안을 데려가겠습니다. 최 팀장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법적으로는 아직 보호자 변경이 어렵습니다. 위임장만으론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손해 배상 청구까지 포함해서요. 대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노란 은행잎이 천천히 창문 밖에서 흩날리고 있었다. 그 아이를 그냥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딸에게 기적을 보여준 건 그 아이였어요. 최 팀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를 나서는 길. 강태준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병원 정원에 한 아이의 그림자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지안이었다. 고개를 숙인 채 무릎에 앉아 있고 손엔 두꺼운 의학서적이 들려 있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갔다. 지안은 그를 보지 못했다. 눈은 책에, 손은 밑줄 위를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다. 너무 어려운 책 아니냐? 강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지안이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는 여전히 또렷하고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해는 잘 안 돼요. 하지만 모르면 안 돼요. 누나처럼 또 누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강태준은 말없이 앉아 지안 옆에 앉았다. 둘 사이에는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왜 그렇게까지 하니? 할인이를 위해? 지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누나가 죽고 나서 약속했어요. 2번 다시 내 눈앞에서 희망을 잃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고. 강태준은 눈을 감았다. 모든 게 얽히고 있었고 명확한 해답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아이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잃고 있었다. 서울의 새벽은 도시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고층 건물들 사이로 이른 조깅을 나선 사람들, 노점상을 준비하는 상인들, 그리고 잠시 눈을 붙이는 거리의 노숙자들이 조용히 하루를 맞이한다. 한강 여의도 공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새벽 6시. 해가 뜨기 전 공원 한편에는 이미 낡은 담요가 깔려 있었다. 담요 위에는 수건과 병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조그만 가방 하나와 깨끗이 닦인 테니스공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유지아는 무릎을 꿇고 찬물과 따뜻한 물을 번갈아가며 작은 물병 2개의 온도를 조절하고 있었다. 온도차는 정확해야 해. 자극은 세밀하게 들어가야 하니까. 그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이며 작업을 반복했다. 손등엔 굳은 살이 돋아 있었고 눈가는 밤을 새운 듯 붉게 충혈돼 있었다. 주머니 속에서 꺼낸 빵 조각을 털어내 입에 넣고 조용히 씹었다. 잠시 후 멀리서 휠체어가 삐걱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준이 회색 코트에 목도리를 두르고 딸 강아린을 밀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하리는 목도리 끝을 꼭 쥐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반짝였다. 안녕, 지안아. 하린이 먼저 인사했다. 지안은 담요의 축축한 부분을 만져보며 조심스럽게 수건을 깔고 물병과 테니스공의 위치를 재조정했다. 그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오늘은 발바닥보다 종아리 뒤쪽을 자극할 거야. 신경 라인이 더 깊게 연결된 부분이니까.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강태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는 여전히 믿음을 완전히 갖지 못했지만 딸의 눈에서 반짝이는 희망을 외면할 수 없었다. 지아는 테니스공을 할인의 종아리 밑에 조심스럽게 댔다. 동시에 작은 허브 임몇장을 꺼내어
수건 가장자리에 놓았다. 로즈메리, 타임, 라벤더. 어젯밤 시장 폐장 직전 상인에게서 얻은 것이었다. 후각 자극도 신경 회복에 도움이 돼. 뇌가 자극을 더 쉽게 기억하거든. 하리는 향을 맡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좋은 냄새야. 따뜻해져요. 지아는 찬물병을 손에 들고 테니스공 반대편에 가져다 댔다. 하리는 순간 몸을 움찔했지만 이를 악물었다. 셋, 둘, 하나. 차가운 자극이 스쳐 지나가고 지아는 바로 따뜻한 물병으로 교체했다. 온도차에 놀란 종아리, 근육이 미세하게 반응했다. 하리는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끼며 짧은 숨을 내쉬었다. 괜찮아요. 따뜻해요. 강태주는 조용히 딸의 이마를 쓸어주며 말했다. 힘들면 멈춰도 돼. 그러나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몸 어딘가에서 전해지는 생명의 흐름을. 사람들이 공원을 지나가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몇몇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다가왔다. 그중 한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아이가 진짜 의사입니까? 강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시선을 할인의 종아리로 돌렸다. 어젯밤 내내 작성한 보도자료와 투자자용 사과문은 지금 이 순간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지아는 손으로 할인의 발목을 들어올리고 테니스공을 조금 더 위로 옮겼다. 이제 복사뼈 근처야. 여긴 민감해서 반응이 빠를 수 있어. 할인은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갑작스럽게 바람이 세게 불었다. 담요 한쪽이 들리고 물병 하나가 구르려 했다. 지아는 재빨리 손으로 병을 눌러 잡았다. 동시에 할인의 종아리가 들썩이며 테니스공이 압박점을 정확히 눌렀다. 아! 할인이 짧게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지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이 물병에 찍힐 듯 세게 눌렸지만 아픔을 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집중한 표정이었다. 바람이 잦아든 후 지아는 조심스럽게 할인의 발목을 내렸다. 할인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안을 바라보았다. 지안아, 종아리가 따뜻해. 피가 도는 것 같아.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느릿하지만 단호하게. 잘했어. 지금부터 10걸음 안에 뇌가 종아리를 기억할 거야. 그 순간 멀리서 파란 점퍼를 입은 병원 보안팀 2명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가슴에 보안팀 패치가 선명하게 보였다. 유지안 맞지? 병원 측에서 신고 들어왔다. 이 행위 불법이야. 보안팀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다가왔다. 강태준이 몸을 앞으로 내밀며 막아서려 했다. 설명은 내가. 민간의료법 위반입니다. 보안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주변 사람들이 멈춰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지아는 몸을 숙여 할인의 발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없이 팀장을 올려다보았다. 10걸음.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약속했어요. 보안팀장이 팔을 뻗자 할인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외쳤다. 아빠, 다리가 간질거려요. 강태준은 본능적으로 할인의 신발을 벗겼다. 발가락이 실처럼 가늘게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숨을 삼켰다. 노부인이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휴대폰 카메라들이 번쩍였다. 기적이었다. 하지만 그 기적은 단 1초도 지속되지 못했다. 서류 봉투가 지안의 얼굴 앞에 내리꽂혔다. 구속 사유 충분하다. 보안팀장의 음성은 차가웠다. 지안은 조용히 일어섰다.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눈동자에 금빛을 더했다. 그의 눈은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할인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다음은 무릎이에요. 꼭 해줘야 해요. 그리고 보안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었다. 기적과 법의 사이, 사람들의 눈앞에서. 서울대학교 병원 사회복지과 신문실은 병원 안에서도 가장 조용한 공간 중 하나였다. 희미한 형광등 아래 오래된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곳에 유지안이 앉아 있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여 있었고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다. 여느 아이답지 않게 침착한 자세였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피로가 먼저 묻어 있었다. 사회복지사 최은미 팀장은 마주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유지한 군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모두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도 없고 보호자도 없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없어요. 학교는 다닌 적 있나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 누나랑 같이 살 때. 최 팀장은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쉬었다. 누나 이름은 유지수. 3년 전 이 병원 재활센터에서 실험 치료를 받다 사망. 지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주 짧고 미세하게. 하지만 이내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날 이후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최 팀장은 그의 목소리에서 감정을 읽으려 했지만 아이는 이미 수없이 혼자였던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때 왜 병원에 항의하지 않았어요? 치료 장비가 문제였다고 말했어야지.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누나는 웃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 때문에 지안이 슬퍼하면 안 되라고. 최 팀장은 잠시 말을 잊었다. 지안의 눈에 그날의 시간이 고스란히 박혀있는 듯했다. 그때 문이 노크와 함께 열렸다. 강태준이 들어왔다. 그와 동시에 사회복지사의 표정이 긴장으로 바뀌었다. 회장님, 지금은 변호사 통해 보호자 위임장 접수했습니다. 병원법무팀에서 확인했어요. 그는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지안을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최 팀장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너무도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거리의 아이, 불법 시술, 의료법 위반 혐의. 이런 상황에서 그 아이를 받아들이다니. 게다가 그가 누구인가. 전국적인 의료기기 기업의 대표, 냉철한 투자자 강태준이었다. 그렇게까지 하시나요? 최 팀장이 물었다. 강태준은 지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딸이 저 아이를 믿어요. 저도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지안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었다. 할인이는 자기가 걸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 믿음을 만든 게 지안이야. 최 팀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러면 아이에 대한 법적 보호자 등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병원과의 합의나 처벌 조정 절차는 다 감수하겠습니다. 강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면담이 끝나고 둘은 복도로 나왔다. 병원의 유리창 너머로 늦가을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지아는 조용히 물었다. 정말 저를 믿으세요? 강태준은 잠시 고민하듯 시선을 돌렸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너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살리고 싶어 했고 나보다 더 용기 있었다. 지아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고개를 숙이던 그가 다시 얼굴을 들었을 땐 눈이 붉어져 있었다. 많이 무서웠어요. 나도. 둘 사이엔 묘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 정적은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를 조금 이해해가는 침묵이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던 할인이 두 사람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지아나. 그녀는 기쁘게 외쳤다. 다음은 무릎이라며. 준비됐어. 지아는 어리둥절하다가도 곧 웃었다. 눈에 띄게 가볍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미묘한 안도의 빛이 담겨 있었다. 다음은 무릎.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은 함께 탔다. 하지만 그 순간 강태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엔 비상이사회 회의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현실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그 아이를 방해할 수 없었다. 그 주말 병원은 비교적 조용했다. 응급실 외에는 대다수 진료실이 닫혀 있었고 복도에는 청소용 기계 소리만 울렸다. 그러나 서울 여의도 공원 한편은 또 다른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오전 7시도 되기 전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유지아는 다시 그곳에 도착했다. 손엔 검은 백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전날 밤 미리 준비한 장비들이 들어 있었다. 플라스틱 물병 2개, 테니스공, 수건 여러 장, 알코올솜, 그리고 작은 노트 한 권. 그는 익숙한 자리에 담요를 깔고 종아리와 무릎 사이에 자극을 줄 위치를 다시 확인했다. 오늘은 다를 거야. 각도, 시간, 압력, 냄새까지 다 맞춰야 해. 그는 마치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듯 중얼거렸다. 곧이어 강태준과 할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엔 휠체어 대신 할인은 두 손으로 목발을 짚고 있었다. 짧은 거리였지만 그녀가 직접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괜찮아? 지안이 물었다. 할인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무섭긴 한데 그래도 해보고 싶어. 이번 자극은 무릎과 허벅지 사이의 연결 부위에 집중될 예정이었다. 이 부위는 고통이 더 심하고 신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었다. 하지만 지안은 확신에 차 있었다. 지난 이틀간 그는 쉬지 않고 관련 논문과 자료를 노트에 정리했고 시뮬레이션도 수차례 반복했다. 그들은 다시 담요 위에 자리를 잡았다. 수건을 깔고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번갈아 손등으로 테스트하며 정확한 온도를 유지했다. 주변에는 다시 몇몇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중 일부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자, 할인아. 이번엔 근육을 조금 더 강하게 자극할 거야. 불편하거나 통증이 심하면 바로 말해줘. 응, 믿을게.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테니스공을 무릎 아래에 위치시켰다. 동시에 차가운 물병을 허벅지 위쪽에 댔다. 몇 초 뒤 따뜻한 물병으로 교체하며 반응을 유도했다. 3, 2, 1. 숨 쉬고 밀어내. 할인은 이를 꽉 물며 온몸에 힘을 줬다. 갑자기 다리가 움찔거렸고 반사적으로 휠체어에 있던 강태준이 몸을 숙였다. 괜찮아? 아, 따끔한데 나쁘지 않아요. 지아는 손으로 다리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짚으며 말했다. 근육 반사야. 신경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야. 한 번만 더, 이번엔 왼쪽. 할인은 땀이 맺힌 이마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시도에서 그녀의 무릎이 명확하게 구부러졌다. 순간 주변에서 놀람의 탄성이 터졌다. 어떤 사람은 진짜 움직였어 라고 외쳤고 또 다른 사람은 고개를 돌려 눈을 비볐다. 강태준은 그 장면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 수개월간 어떤 명의도 어떤 장비도 보여주지 못했던 반응이 지금 이 소년의 손끝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다. 멀리서 파란색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병원 보안팀이었다. 그들 뒤에는 병원 관계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변호사 한 명이 따라붙고 있었다. 회장님,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안팀장은 강태준에게 직접 다가왔다. 그는 눈빛을 차갑게 굳히며 말했다. 병원 내부 규정상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는 위법입니다. 영상도 이미 확보했습니다. 지금 치료가 아니라 재활운동 보조입니다. 강태준이 말했다. 근전도 반응을 유도하는 행위는 병원 내부 기준상 의료행위로 간주됩니다. 변호사가 문서를 꺼내들며 말했다. 지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동안 한치의 흔들림도 없던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흐려졌다. 할인이 그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지아나, 하지마, 괜찮아. 내가 설명할게. 하지만 지아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다. 그는 주변을 바라보았다. 영상으로 찍고 있는 사람들, 고개를 갸웃하는 아이들, 입을 다문 어른들, 그리고 아버지를 올려다보는 할인의 얼굴. 할인아, 너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어. 나는 괜찮아. 그는 가방을 메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물러섰다. 다음 자극 부위는 엉덩이 근육이야. 고통은 더 심하고 위험도 있어. 거긴 병원에서 해야 해. 보안팀장이 그를 붙잡으려 하자 강태준이 앞을 막아섰다. 아직 결정된 거 없습니다. 아이가 자발적으로 한 운동입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단호했다.
보호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병원 측은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아는 조용히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끝까지 변명하지 않았고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다. 그 순간 할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목발을 내던지고 두 발로 중심을 잡으려 했었다. 주변이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할인아. 강태준이 재빨리 달려갔고 지아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녀는 무너지기 직전 그의 팔을 붙잡았고 순간적으로 균형을 잡았다. 봤죠? 저 걸었어요. 할인의 음성이 떨렸지만 또렷했다. 지안이 아니었으면 전 아직 침대에 있었을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다. 그 아이가 날 치료한 게 아니라 살린 거예요. 지아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팔을 놓았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보안팀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서울의 아침 햇살이 그 뒷모습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날 오후 서울대학교 병원 내 특별회의실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병원장과 법무팀, 윤리위원회, 그리고 강태준까지 모두 참석했다. 회의실 안은 냉기와 침묵이 뒤섞여 있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병원 내 소란 사건이 아닙니다. 법무팀장이 입을 열었다. 무면허 아동의 의료행위, 보호자의 묵인, 언론 노출. 현재 인터넷과 SNS상에서는 이미 영상 수백 개가 퍼졌습니다. 그는 프로젝터를 켜며 화면에 기사 몇 개를 띄웠다. 너 길 위의 의사. 기적인가 위험인가? 재벌 회장이 무면허 소년을 보호자로 지명. 논란 확산. 하반신 마비 소녀. 13살 소년의 손길로 일어나다. 병원장과 윤리위원들이 하나같이 난색을 표했다. 그들에겐 이미지 관리와 법적 위험이 더 중요했다. 회장님, 이 사건에서 손을 떼는 게 좋습니다. 윤리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병원 명성과 귀하의 회사 모두를 보호하려면 이 아이와의 거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강태준은 말없이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기사 속 지안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쳤다. 피로와 배고픔, 추위 속에서도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던 아이. 손에 테니스 공을 들고 무릎을 짚고 있던 모습.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아이가 없었다면 제 딸은 아직도 침대에 누워 있었을 겁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병원은 명확한 진단과 규정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을 고치는 건 규정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누군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병원장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이건 감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해당 아동의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병원도 공동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병원이 책임을 피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태준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여기엔 3년 전 유지수양의 치료 당시 자료, 장비 테스트 결과, 임상 실험 보고서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제 회사의 책임이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이걸 왜 지금 내놓으시는 겁니까? 그는 대답 대신 조용히 웃었다. 누군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아이를 숨기거나 버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같은 시각, 병원 사회복지과의 작은 회의실. 유지아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사회복지사 최은미 팀장과 외부 심리상담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아나, 내가 했던 일이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혹시 지금 마음이 어떤지 말해줄 수 있을까? 지아는 잠시 고민하다 입을 열었다. 처음엔 그냥 누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아무도 못 믿었고 누구도 날 믿지 않았지만 할인이는 달랐어요. 무섭지 않았어? 최 팀장이 물었다. 무서웠어요. 특히 오늘 아침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법을 어겼대요. 하지만 그는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다.
할인이가 웃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누나가 죽을 때도 마지막엔 웃었거든요. 무섭고 아팠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할인이도 그렇게 웃었어요. 상담사는 기록을 멈추고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는지를 어른들은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다. 이젠 어디로 가게 돼요? 지안이 물었다. 최 팀장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대답했다. 현재 보호자로 지명된 강태준 회장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1차 방안이야. 다만 병원의 윤리위원회와 사회복지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처음엔 날 싫어했어요. 그냥 위험하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믿어주는 것 같아요. 넌 그를 믿니? 상담사가 물었다. 지아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원 정원에 은행나무 잎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게 고마워요. 그날 저녁, 강태준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할인이 병실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고, 지아는 의자에 앉아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뭐 하고 있니? 그의 물음에 지아는 수첩을 내밀었다. 그 안엔 다양한 근육 부위와 자극 반응 시간이 정리되어 있었다. 수기로 쓴 메모는 전문가의 그것처럼 정밀하지는 않았지만 놀랍도록 치밀했다. 이건 할인이를 위한 데이터예요. 누나에게 해주지 못했던 걸 할인이에게는 꼭 해주고 싶어요. 강태준은 수첩을 넘기며 한 장을 접었다. 지안아, 내일은 학교에 가보지 않을래? 그 말에 지안의 눈이 동그래졌다. 학교요? 내 나이면 원래 학교에 있어야지. 병원도, 거리도 아니라. 지안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인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내 인생도 세울 수 있어. 천천히, 조금씩. 지아는 처음으로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미소를 지었다. 밖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할인의 창문 너머로 흩날리는 하얀 눈송이. 그날의 서울은 유난히 조용했다. 며칠이 흘렀다. 서울에는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자리 잡았고 병원 앞 은행나무들은 모두 잎을 떨군 채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 병원 로비의 대형 TV에는 여전히 유지안과 관련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13살 소년의 치료 행위, 기적인가 불법인가. 병원 측, 해당 아동의 의료 행위에 대한 공식 조사 착수, 재벌 회장의 이례적 결정, 거리의 아이를 보호자로 지명한 이유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각자의 시선으로 해석했다. 누군가는 지안을 천재라 불렀고 누군가는 위험한 미신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건 그런 평판이 아니었다. 그들은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 하루하루가 치열했다. 강아리는 이제 목발 없이 짧은 거리를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오래 걷지는 못했지만 발가락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이어지는 감각은 확실히 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병실 창가에 서서 유리창에 숨결을 불어넣고 있었다. 그 옆에는 지안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엔 작은 공책, 손에는 연필. 그는 할인의 오늘 움직임과 통증의 강도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할인이 말했다. 지안아, 만약 그때 아빠가 너를 막았다면 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지안은 연필을 멈췄다. 모르겠어. 아마도 도망쳤을지도 몰라. 아니면 그냥 포기했을 수도 있어. 근데 왜 안 포기했어? 내가 있었으니까. 내가 날 믿어줬잖아. 할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그럼 이제 나도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지아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강태준과 함께 병원 윤리위원회 위원 2명, 그리고 외부 아동보호 전문가가 들어왔다. 최은미 팀장이 조용히 설명했다. 할인 양, 유지한 군, 오늘은 중요한 절차가 있어요. 병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한 책임자 결정과 함께 지안 군의 거취 문제를 논의해야 해요. 할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안도 연필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았다. 위원 중 한 명이 말을 이었다. 우리는 할인 양이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나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말해주었으면 해 그날 있었던 일, 그리고 내 생각을. 할인은 침을 꿀꺽 삼키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에 지안이를 만났을 때 솔직히 의심했어요. 아무도 그 아이를 믿지 않았고 병원에서도 기적은 없다고 했으니까요. 모두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런데 지안이는 말만 한 게 아니라 진짜로 나를 만져줬고 기다려줬어요. 차가운 물, 따뜻한 손, 그리고 매일 나를 위해 노트를 적는 모습.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건 치료가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위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동보호 전문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할인 양은 유지한 군이 너에게 해준 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물론 위험했죠. 아팠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건 이 병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보다 덜 무서웠어요. 할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아파도 누군가가 진심으로 저를 일으켜주려 했다는 게 중요했어요. 순간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최은미 팀장은 조심스럽게 지안을 바라보며 물었다. 지안아, 너는 할인이에게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그걸 했니? 혹시 자신이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니? 지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누나한테 못해준 걸 할인이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누나가 떠나기 전에 제 손을 잡고 웃었거든요. 다음엔 꼭 누군가를 도와줘라고 했어요. 그는 힘주어 말했다. 전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회의는 2시간 이상 이어졌다.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법률 검토와 윤리적 판단 사이에서 방향을 정하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병원은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유지안의 의료행위는 공식적으로 비전문적 보조치료로 분류된다. 형사처벌은 하지 않되 병원 내 의료행위는 금지된다. 대신 외래치료 시 보조 참여는 가능하다. 그리고 보호자 위임 절차는 유지하며 지안의 생활 안정 지원은 병원이 함께 돕는다. 결정이 내려진 직후 강태주는 복도에서 지안과 마주했다. 아이는 묵묵히 벽에 기대 서 있었고 태주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결과 들었지?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는 내 손으로 치료할 수 없을지도 몰라. 적어도 병원 안에서는. 지안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괜찮아요. 할인이는 이미 혼자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태주는 미소 짓고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래도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단다. 너 같은 아이는 자꾸만 벽에 부딪히게 돼. 지안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그냥 다른 길로 돌아가면 되죠. 태주는 잠시 말을 잊었다. 그 아이의 말은 단순했지만 강했다. 그리고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복도로 돌아오던 길, 할인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다가 지안에게 손을 흔들었다. 지안아, 오늘도 기록해줄 거지? 당연하지. 지안은 다시 손에 노트를 들었다. 그 안에 적힌 건 근육 반응의 변화도 신경 회복 수치도 아니었다. 그건 한 아이가 또 다른 아이에게 지켜주고 싶었던 하나의 약속. 아무도 몰래 아주 조용히 이어지는 희망의 기록이었다. 병원 외래치료센터 3층. 유지아는 매주 3번 강할인의 외래치료 시간에 맞춰 병원에 출근하듯 봤다. 유료행위는 금지되었지만 그는 보조 참여자 자격으로 허가된 구역 안에서 할인 옆에 있을 수 있었다. 할인은 이제 보행 보조기 없이도 병원 복도 정도는 혼자 걸을 수 있었고 계단도 2칸까지는 오를 수 있게 되었다. 의료진은 회복 속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뚜렷하게 변한 것은 그녀의 표정이었다. 처음 병원에 왔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눈빛이 또렷했고 입꼬리는 자주 올라가 있었다. 지아는 항상 작은 노트를 들고 다녔다. 그 안엔 할인의 걸음 횟수, 자세 변화, 근육 반응뿐만 아니라 그녀가 어떤 날 어떤 기분이었는지도 함께 적혀 있었다. 할인이 오늘은 약간 긴장했음. 이유는 내일 학교 발표 때문. 그럴 땐 다리에 힘이 덜 들어감.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보지 못한 부분을 지아는 귀신같이 짚어냈고 유료진은 오히려 그 노트를 참고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다. 지안이 너 병원에 채용된 거 아니냐? 그 말에 하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안이는 우리 병동의 감정의사야. 마음도 치료하거든. 하지만 그 감정의사는 정신명찰도 유니폼도 없었다. 복도 끝 작은 의자에 앉아 늘 노트를 쓰는 아이. 그 누구보다 환자 곁에 있었지만 이름표 하나 없는 자리. 할인의 회복은 미디어에 다시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한 인터넷 언론사가 강할인의 치료 과정을 다룬 미니 다큐를 만들었고 그 영상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수십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영상에는 할인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모습, 그녀가 지안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지안의 조심스러운 손길이 담겨 있었다. 인터뷰 중 할인은 이렇게 말했다. 지안이는 제 몸만 고친 게 아니에요. 마음도 일으켜줬어요. 그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 영상은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 기적이다. 의사 면허보다 더 귀한 손길, 이 시대의 진짜 의료인 등 찬사가 이어졌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도 커졌다. 면허 없는 아동이 치료를 해도 되는가? 선의는 법 위에 존재할 수 있는가? 감정으로 움직이는 의료는 오히려 위험하다. 병원은 한동안 기자들의 취재 요청과 민원 대응으로 시끄러웠다. 강태주는 평소보다 더 자주 병원에 들렀고 지아는 늘 조용히 뒤편에 물러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아는 상담실로 불려갔다. 최은미 팀장이 조용히 그를 맞이했다. 지아나,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곳에서 지내고 싶은지 말이야. 지아는 익숙하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 할인이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병원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옆에 있고 싶어요. 그런데 병원이 언제까지 너를 받아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아. 학교도 다녀야 하고 생활도 안정되어야 하고 이젠 내 미래도 생각할 시간이야. 지아는 말이 없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렸고 고개는 천천히 숙여졌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뭘 하고 싶은지. 괜찮아. 그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많은 어른들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거든. 최 팀장은 조심스럽게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근처 지역 청소년 대안학교의 소개서였다. 학교 측에서 지안의 사정을 듣고 입학 가능성을 타진해 본 것이었다. 여기서라면 병원과도 가까워. 오전엔 수업을 듣고 오후엔 병원에 올 수도 있고 무엇보다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면 시작할 수 있는 길이야. 지아는 한참이나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공부를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지금까지 해온 것도 공부야. 내가 쓴 노트, 그건 누구보다 깊은 공부였어. 지아는 작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망설임이 있었다. 할인이는 뭐라고 할까요? 나 병원에 덜 오게 되면. 그 아이도 내가 잘 되길 바랄 거야. 아마 누구보다 더. 며칠 뒤, 할인은 평소보다 늦게 병원에 도착했다. 지아는 복도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가 오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오늘은 무릎 말고 허리 위쪽 체크할 거야. 하지만 할인은 평소와 달랐다. 웃지 않았다. 눈빛이 조금 불안정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물었다. 지아나, 진짜 떠날 거야? 지아는 멈칫했다. 아니야, 떠나는 게 아니라 학교에 다녀올 뿐이야. 매일 올 수는 없지만 자주 올게. 너 계속 치료할 수 있도록 도울 거야. 할인은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그럼 이제 나 혼자 일어서는 연습도 해야 하겠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연습도. 그 말에 할인의 눈이 번뜩였다. 그 아이는 이미 환자가 아니었다. 누군가를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 어쩌면 새로운 의사가 되어가는 중이었다. 그날 지아는 노트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할인이는 이제 내 손이 필요하지 않다. 이젠 자기 다리로, 자기 마음으로 설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나처럼 말해줄 것이다. 다음은 너야. 일어나자. 그날 아침, 서울은 유난히 맑았다. 하늘은 투명했고 공기에는 늦가을의 마지막 냄새가 스며 있었다. 병원 외래 진료동 3층 복도에 햇살이 비쳐들었고 그 빛은 의자에 앉은 할인의 뺨을 따뜻하게 감쌌다. 강아리는 치료를 마치고 복도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 하지만 오늘은 지안이 보이지 않았다. 처음엔 병원 내 다른 공간에 있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간호사에게 물어봤지만 오늘은 지안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외래 접수도 없었고 보호자 대기석에도 없었다. 하리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다. 그들에게는 핸드폰으로 연락하는 일은 드물었지만 위급할 때를 대비해 번호는 주고받았었다.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신음만 울릴 뿐 연결되지 않았다. 불안이 조용히 그녀의 가슴을 휘감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강태주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마치고 병원으로 들렀다. 할인이 혼자 복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물었다. 무슨 일 있니? 할인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지안이가 안 와요. 아무 연락도 없어요. 그 말에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병원 기록을 조회했고 지안의 출입 기록이 오늘 오전부터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직원 휴게실, 외래 대기실, 심지어 구내식당까지 확인했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강태준은 그 길로 최은미 팀장을 불렀다. 그녀도 놀란 얼굴로 말했다. 아침까지 아무 말도 없었어요. 상담 일정도 있었는데 나타나지 않았고 학교 측에서도 오늘 등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모두가 직감했다. 지안은 사라진 것이다. 이틀 후 병원 한 구석, 지안이 늘 앉던 벤치 위에 작은 상자가 발견되었다. 간호사가 발견해 병원 행정실에 전달했고 확인 결과 상자 안에는 손으로 접은 노트 한 권과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편지는 할인에게 쓰여 있었다. 할인아,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나는 너무 추웠고 너무 배고팠어. 그런데 너는 내 손을 잡아주었고 나한테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 그때부터 나는 다시 누군가를 믿어도 되는구나 생각했어. 너는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그래서 이제 나도 너를 놓아주려고 해. 넌 이제 혼자 걸을 수 있고 웃을 수 있어. 그리고 언젠가는 나처럼 아픈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난 다시 길을 걷기로 했어. 이번엔 도망이 아니라 내가 진짜 가야 할 길을 찾아서. 사람들이 내 이름을 잊어도 괜찮아. 너만 기억해주면 돼. 할인아. 다음은 내가 누군가를 일으켜줄 차례야. 그때 내가 해줬던 말 기억나지? 일어나자. 지안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다시 한번 병원을 뒤흔들었다.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언론은 다시 길 위의 의사라는 제목을 달고 뉴스를 송출했다. 기적의 소년, 다시 거리로 떠나다. 의료계가 지키지 못한 한 아이. 이름 없는 의사, 우리는 그를 기억할 수 있을까? 할인은 병실에서 조용히 지안의 노트를 읽고 또 읽었다. 그 노트는 온통 그녀의 이야기로 가득했다. 얼마나 걸었는지, 어떤 날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무엇을 두려워했고 무엇을 극복했는지. 지안은 치료가 아닌 할인의 삶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노트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이 아이는 환자가 아니다. 이 아이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다. 이제 나보다 더 멀리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눈물이 조용히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러나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어떤 이별은 슬프기보다 더 큰 다짐을 남긴다. 몇 주 후 강태주는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지안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사라져 있었다. 유일한 단서는 누군가가 전철역 코일라커에 놓고 간 작은 상자 하나였다. 그 안엔 지안의 누나 유지수의 사진, 그리고 그가 공부하던 의학서적의 낡은 사본이 있었다. 태주는 그 상자를 조용히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사진을 놓고 그 앞에 앉았다. 그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아나, 너는 내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어떤 병도, 어떤 돈도 가르쳐 주지 못했던 것들을.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어른으로서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리는 마침내 학교로 돌아갔다. 휠체어 없이, 보조기 없이. 처음 몇 걸음은 떨렸지만 그녀는 확실하게 섰다. 그리고 전교생 앞에서 발표를 했다. 저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름도, 주소도, 신분도 제대로 없던 아이. 하지만 그 아이는 제 몸을 일으켰고, 제 마음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제게 남긴 말이 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젠 내가 누군가를 일으켜줄 차례야. 그 순간 강당 안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존경과 감동의 침묵이었다. 그날 이후 학교 복도에 하나의 작은 게시판이 설치되었다. 이름하여 일어서는 이야기들. 아이들은 그곳에 자신의 두려움, 극복, 감사의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다. 그리고 게시판 한쪽에는 손글씨로 적힌 문장이 붙어 있었다. 누군가의 손이 되어주자.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의 손에 일어섰으니까. 겨울이 깊어졌다. 서울 도심은 차가운 바람과 함께 연말 특유의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병원 외래 진료동 복도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서 캐롤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유지안의 모습은 여전히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수색도 멈췄고 언론도 관심을 접은 지 오래였다. 아이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조용히 세상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아니, 한 무리는 그를 잊지 않았다. 하리는 여전히 매주 병원에 온다. 하지만 이제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다. 그녀는 병원 재활센터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었고 특별한 허가를 받아 어린이 병동의 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하리는 자신보다 어린 아이 하나를 만났다. 척추 손상으로 걷지 못하는 아이였고 치료에 대한 의욕도 거의 없었다. 하리는 처음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옆에 앉았다. 언니도 예전에 못 걸었어요? 작은 목소리. 하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휠체어만 타고 다녔어. 계단도 무서웠고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서 말도 잘 안 했어. 근데 어떻게 걷게 됐어요? 하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누가 내 손을 잡아줬거든. 내가 일어설 수 있다고 믿어줬어. 아이의 눈이 커졌다. 진짜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나랑 비슷한 아이였어. 이름도 잘 모르고 옷도 낡았고 어른들도 그 애를 믿지 않았어. 근데 언니는 믿었어요? 하리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대답했다. 처음엔 무서웠지. 근데 그 아이의 눈이 너무 따뜻했거든. 아이의 눈빛이 조금 바뀌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언니가 이제 내 손 잡아줄래요? 그 말에 하리는 눈물이 찔끔 날 뻔했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당연하지. 우리 같이 일어나 보자. 병원 외래센터에는 일어서는 이야기들이라는 이름의 소규모 전시가 열렸다. 자원봉사자들과 환자, 가족들이 각자의 극복과 변화의 순간을 글과 그림으로 남겼고 복도 전체가 그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그 전시장 한쪽, 작은 유리 프레임 속에 한 권의 노트가 전시되어 있었다. 지안이 남긴 기록 노트. 노트 속 글씨는 삐뚤었지만 그 내용은 섬세하고 깊었다. 옆에는 지안이 하린에게 남긴 편지 사본이 붙어 있었다. 하린은 전시장 앞에 서서 조용히 노트를 바라보았다. 그 곁엔 강태준도 함께 있었다. 그는 이제 병원 이사회에서 물러났고 자회사 중 하나를 재단으로 전환해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다. 이름은 유지안 프로젝트. 어떤 언론은 이 프로젝트를 기업 이미지 세탁이라 비난했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진심은 증명하지 않는다. 살아간다. 지안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린의 말에 강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할인이 물었다. 그는 대답 대신 상자에서 하나의 우편 봉투를 꺼냈다. 몇 주 전 우리 재단으로 도착한 거야. 발신인은 없었고 그냥 이 글자 하나만 적혀 있었어. 할인은 봉투를 받아들고 거기 적힌 글자를 읽었다. Gian. 그 아래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난 아직도 걷고 있어요. 이제 다른 아이들 손을 잡아주고 있어요. 할인아, 우리 또 언젠가 만나자. 할인은 봉투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럼 됐어요. 그 아이는 여전히 어디선가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있네요. 봄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도시 외곽의 작은 대안학교 교실 한쪽, 낡은 칠판 앞에 앉은 한 소년이 있었다. 그의 옆엔 몇 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 모두 다양한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었다. 소년은 칠판에 신경과 근육의 연결이라는 주제를 적었다.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선생님, 우리한테 그런 어려운 거 가르칠 거예요? 소년은 웃었다. 너희 몸 안에는 놀라운 길들이 있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소중한 기억도 그 길들을 통해 오가거든. 아이 중 한 명이 말했다. 그럼 선생님도 그런 길을 본 적 있어요? 소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주 오래전 한 아이의 다리에서 시작된 길이었어. 그 길은 마음으로 이어져 있었고 결국 다른 사람의 삶으로도 연결됐지.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선 또 누군가가 일어서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또 그 손이 다른 손을 일으키는 그런 조용하지만 강한 연쇄. 그는 칠판 아래에 한 문장을 덧붙였다. 일어나자. 다음은 너야. 그리고 그가 돌아본 교실엔 조용히 펜을 들고 노트를 펴는 아이들의 모습이 있었다. 그들도 언젠가 누군가를 일으킬 것이다. 그 작은 시작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